세미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중간에 오디오가 잘 안 들린다고 올려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 후에 오디오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되어서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작은 소음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의견이나 질문을 이제 남겨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올려주신 분은 안 계십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충분히 듣고 나서 2부의 토론자들의 토론까지 듣고 나서 질문을 올려주시고 의견을 올려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2부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이번 세미나를 2시간 반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1부에 1시간 남짓, 그리고 2부도 세 분의 토론자 발표하시는 시간 외에 질의응답 시간까지 한 1시간 남짓, 2시간 반 이내, 그러니까 2시에 시작한 4시 반 정도에 끝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고, 혹시 열띤 토론이 이어지더라도 5시 이전에는 끝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토론자께는 각각 15분씩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입니다. 법무법인 화우의 이경환 변호사님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감염병 대응체계 발전 방향 모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이경환 변호사님은 보건과 환경 분야의 전문가이며 연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2015년도에 화학공익재단에서는 제1회 공익세미나, 그러니까 이번이 약 5년 전에 제1회 세미나를 했을 때 그 주제가 바로 메르스 세미나였습니다. 그 첫 번째 메르스 세미나에서도 감염병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5년 후에 이번 코로나 세미나에서도 두 번째로 또 지정 토론을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경환입니다. 네, 이렇게 또 5년 만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김소연 교수님과 정영준 교수님께서 많은 부분을 훌륭하게 발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3년경에 사스, AI, 에볼라, 메르스 등 감염병의 전례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때마다 법령의 개정으로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대처에 많은 진전을 가져왔다고 보이고요. 특히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2020년 3월 4일에는 조속한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감염의 예방 및 전파 방지에 혁혁한 성과를 이뤘다고 보입니다. 보건 영역에서 국가 권력의 행사는 크게 두 부분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간섭하는 온정적 간섭주의와 폴리스 파워라고 해서 경찰권의 행사, 강제력의 행사를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온전적 간섭주의가 보다 더 적절한 영역이었다고 봅니다. 예방접종 행위 등 국민한테 혜택을 주는 부서로 보였었는데 감염병의 확산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에 응급한 상황이 있게 되니까 이제 경찰권의 행사라고 보이는 개인정보의 침해, 격리, 업소 폐쇄 등이 경찰권의 행사가 보다 강하게 부각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공의 안녕, 감염 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과 개인정보, 개인의 자유 등이 침해받는 개인의 자유 등의 권리 보호가 어떤 면에서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국가의 책무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의 신체의 자유,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휴대폰, 카드 이용 내역 등의 그 개인 정보, 영업장 폐쇄 등 영업의 자유 등 이런 측면은 많은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바이러스가 수시로 변형되고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의 감염 방식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예방 백신의 조기 개발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죠. 뿐만 아니라 교통의 발달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보건당국은 감염병이 상시 발생할 수 있고 장기화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방 및 대처에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생활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또 산업 형태, 경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변형되는 바이러스에 맞추고 주기가 단축되는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감염병 대응 능력이 한 국가의 국력을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기적인 대책으로 집단 면역의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많은 나라에서 1차, 2차 대전에도 종교 집회가 중지되거나 금지되지 않았는데 종교 집회마저 중지, 금지되고 또 경제 공황 사태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이제 20세기 이후에 초유의 비상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또 국가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맞춰가지고 항시 향후에 다가올 상황에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병원과 전문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제도의 시행으로 건강보험 수가가 동일하고 행정기관이 감염병 법규에 따른 감염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에 따라서는 별 차이가 없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역학조사나 백신 연구 등에 전념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역 전문가 등 의료인을 확보해서 이들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왜냐하면 의료인이 많기는 합니다만 어쩌면 이쪽 영역은 보수가 적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잘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잘 안 가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의 숫자 확충 내지 일정 의무 복무 기간 설정한 조건부 면허 제도 등을 통해서 전문 의료 인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확충과 전문 병원의 확보로 인해서 조속한 백신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고 이러한 백신 개발은 어쩌면 특허로 백신 수출로 인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용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교육의 필요성, 전문 의료진에 대한 교육은 다 하는 거겠지만 특히 젊은이들한테는 감염병의 감염 병로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안 어른들은 집안에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활동력이 좋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활동력이 좋은 젊은이들이 집안에 들어와서 집안에 있는 어른들을 당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의 상생하는 자세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 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인식시키도록 하는 점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원격의료 제도의 도입도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격의료 제도는 의견이 계속 대립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비대면 진료의 전국적인 시행을 한 경험에 비추어서 향후에는 원격의료 제도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까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지만 진료 수가 다른 등 의료 전달 체계를 벗어나지 않고 최소한 대면 진료를
두세 번 하고 만성적 질환에 국한하는 등 전제 조건을 따라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앞서 발제자분들께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전시와 같은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 그런데 본의 아니게 대구의 특정 종교단체, 이태원 클럽 등 이러한 특정한 단체나 소수 집단 등에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들이 낙인 찍힌다고 해서 뭐 큰 영향이 있느냐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들은 낙인 찍힐까봐 초기에 감염 사실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숨기기에 급급할 것이다. 숨겨나가면 그 감염원이 어딘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추후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입법적 해결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질병 대처를 위한 중앙정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어제 발표를 보니까 이제 청으로 승격해서 청장으로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기사가 있었는데 뉴스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경제위기나 비상사태가 벌어지면은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훨씬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 약자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정부는 기업의 생존에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직장이 안정적인 이런 사람들도 기업이 살아야 또 그러한 기업은 조속한 고용 증대로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규직이라도 일정한 생존 상생구도를 위해서는 임금 삭감 등 많은 부분에 양보를 하는 미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마치면서 저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탈무드에 본 여호와 포도당이라는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포도밭에 들어가서 풍성하게 열린 포도를 먹고 나오려고 들어가서 실컷 먹었습니다. 먹고 나오려고 보니까 몸이 불어가지고 담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3분쯤 굶고 다시 빠져나왔습니다. 사람들도 어쩌면은 살 빼기 시간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위축돼서 많이들 쉬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사실 거리두기 움직임도 완화되고 그런 시간에 생각을 하면서 인간이 지구에서 또는 우주에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 알지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이렇게 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자신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발전하면서 더욱더 자신이 되돌아볼 수 있는 겸손함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우와 포도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울타리에 작은 구멍으로 들어갔던 여우가 포도를 잔뜩 먹고 나서 다시 그 구멍으로 나올 수가 없게 됐다. 지금 그 말씀해 주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인간의 능력의 한계치라든지 겸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아예 그 여우가 포도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가면서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포도다운 얘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이번 사태의 국제적인 동향이랄까 이런 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좋은 얘기였던 것 같고요. 아직까지 질문이나 의견을 남겨주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사회자 좌장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한 분도 질문이나 의견을 남기지 않으실 경우에 대비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지막에
답변을 해주실 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김소윤 교수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 3법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 좀 찾아보니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검역법, 의료법, 이렇게 코로나 3법이 2000년 올해 2월 26일 날 국회를 통과하고 3월 4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일부 규정은 즉시 시행을 하게 됐는데 여야 합의에서 신속하게 이 법이 통과가 되어서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제도들이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 중에서 아까 발제를 하시면서 그 좋은 점과 나쁜 점, 이 신속한 통과 또는 이 코로나 3법의 내용 이런 것이 명과 암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좋은 점과 나쁜 점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소윤 교수님께 그 질문을 미리 드려두고 나중에 끝날 때 특별한 다른 질문들이 없으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경환 변호사님과 정형준 부위원장님 두 분께 미리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원격 의료 제도가 일부 시행이 됐는데 역시 이 제도도 찬반의 격렬한 논쟁이 있는 분야입니다. 물론 어느 한쪽만 강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중에서 좀 찬성론의 논거에 관한 것들을 이경환 변호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 또 반대론의 근거를 정형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물론 제가 미리 규정한 대로 찬반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반대로 저는 사실은 반대편 논리가 더 타당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사전에 조금 놓고 이제 다시 두 번째 지정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최호진 선임연구위원께서 재난기본소득의 문제, 특히 사회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최 의원님은 행정안전부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자문단위원,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재난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 전략에 관한 연구, 성공적 도시재생을 위한 갈등관리와 공동체 정책에 관한 연구 등 취약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에 관해서도 연구를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최호진 선임연구위원님을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최호진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이 세미나안이 확정되기 전에 재난 기본소득의 필요성 관련된 토론을 해달라고 해서 발제문도 솔직히 이제 그런 주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발제문을 바꿔보니까 좀 달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을 했는데 첫 번째 발표에 대한 제 의견, 두 번째 발표에 대한 제 의견, 그리고 토론 주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김소윤 교수님 발제문은 쭉 봤고 김소윤 교수님의 어떤 의견, 주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김소윤 교수님의 발제 내용 중에 이제 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메르스 백서를 중심으로 아까도 발표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메르스 백서를 중심으로 쭉 중립적인 사실들을 좀 소개해 주셨어요. 이제 그거에 더해서 좀 더 세부적인 발제하신 김소윤 교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더 듣고 싶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트 2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응, 그다음에 현황, 그다음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이런 것들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아직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좀 평가라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평가 의견을 좀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오늘 좀 토론이 좀 더 재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거는 이제 다 지금까지 발제하신 내용들에 다 공통되는 내용인데요. 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솔직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 아직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아직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 15년 메르스 감염 사태 때를 보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각했거든요. 더 많은 문제들이 터졌단 말이에요. 준비가 덜 돼 있어서. 근데 그렇게 큰 사건이나 사고를 겪게 되면 사회가 이제 그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혁신을 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전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걸 너무 이게 지나치게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좀 보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혁신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좀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도 이제 발제 내용 중에 나왔지만 저희 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를 들면 중국이나 미국, 일본 등의 모델하고 좀 다른 저희는 이렇게 통제하지도 않았고요. 적극적이고 좀 민주적인 형태의 그런 대응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저희 나라를 보면서 굉장히 뭐 찬사를 보내는 나라도 있고 굉장히 좀 유심히 지켜보는 나라들도 많죠.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통제하는 그런 사회주의 국가의 중국 스타일이라든가 미국이나 일본처럼 발생하고 있지만 좀 이렇게 좀 방치 또는 무관심한 것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델보다는 훨씬 훌륭한 모델인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평가보다는 좀 더 지켜보고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좀 관대하게 좀 바라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상 여태까지는 선진국들을 이렇게 동경하면서 선진국들을 보고 벤치마킹하고 거기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개선하는 그런 취해왔는데 이번 기회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뭐 K 방역 모델이라는 이름도 붙였지만 우리만의 어떤 한국만의 모델 이런 것들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굉장히 파괴적인 혁신을 주도하는 그런 새로운 전략 모델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나중에 또 뭐 비슷한 세미나가 된다면 그런 얘기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두 번째 발제문 같은 경우에도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재난 상황이 불평등한 게 맞습니다. 저도 이제 연구를 관심을 갖고 해보니까 재난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 있는 것은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불평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사회 취약계층이라든가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큰 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공성을 강화하고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번째 발표해주신 변 선생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작년에 이제 어머님이 5년 동안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메르스 터졌을 때도 병원에 계속 입원을 하셔야 되는데 입원을 못하게 되는 상황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불만도 있었는데 근데 이게 이런 사고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상시의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 재난 상황이고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정부가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줄 수는 없어요. 이게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선순위 차원에서 조금 더 지금 더 급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된다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좀 관대하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안 좋은 모습들도 보이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굉장히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이렇게 잘 대응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해석도 좀 가능하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메르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질병관리본부 역할 강화시켜가지고 지금 굉장히 잘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검사, 진단 능력을 신속하게 하는 거 포함해서 정보 공개 잘하는 거 이런 것들 전 세계가 굉장히
칭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공공 데이터 저희가 이제 계속 개방하라 해서 개방하는 노력들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 대학생이 코로나 웹도 바로 개방하자마자 하루 만에 만들어내는 그런 성과들도 있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정보들을 공개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전문가들의 목소리들을 즉각 반영해서 정책 의사결정을 좋아진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 같은 그렇고요. 마스크 판매 중복 시스템으로 연계해가지고 해결하는 것들도 그렇고요. 오브제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굉장히 이제 현장에서 또 민간에서 제안하는 내용들을 기존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약간 이제 개인정보 문제 얘기하면서 공개된 정보들에 대해서 너무 이것들이 이제 피해가 크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쟁점이 부각되다 보니까 또 다른 이제 개선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저렇게 이제 인터넷 방역단을 구성을 해가지고요, 이런 정보들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14일이 좀 지난 다음에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법도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 필요한 경우에 온라인 방역으로 해가지고 삭제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그래서 무조건 다 강제해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찾아서 지울 수 있는 것들을 지우려고 하는 노력들,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쭉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인식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 주제와 관련해서 재난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걸 좀 얘기를 하려면 먼저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관련 자료를 좀 쭉 봤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냐 아니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일반 모든 그 구성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이제 주는 소득이고요.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 번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기본소득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는 게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지자체에서 이게 청년수당이라든가 농민수당 형태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이번에도 이제 21대 국회 이제 들어오면서 다시 기본수당에 대한 논의를 얘기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해본 적이 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 논의는 돼 있고 또 국민투표까지 붙인 사례는 있지만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재원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차 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정책, 방책이란 복지 정책을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환경 변화에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논의되는 하나의 처방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솔직히 이제 예전에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다가 좀 불길이 좀 사그러드는 것 같았다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다시 이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찬성 의견,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원래 반대 의견을 좀 표출했죠. 그러다가 이제 4월 총선 앞두고서 이제 좀 입장이 좀 바뀌어서 지급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재난 기본소득하고 재난 지원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소득은 보편성, 지속성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건 그런 성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특히 취약계층을 보호하려고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긴급 구호자금 이런 거에 저도 이제 한 표를 던지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지원금이라는 용어가 맞다라고 해서 용어를 좀 혼란 없이 좀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17개 이제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시도자치단체에서 쓰시는 명칭이 다 다릅니다. 대상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의 상황을 또 이제 고민을 해서 좀 차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책이라는 건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너무 복잡하면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혼란스러우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뭐 100% 똑같이 만들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통일적인 기준은 좀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재난 관련된 재난이나 안전 관련돼서는 가장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재난 기본법이 있는데요. 거기 66조에 나와 있는 이 피해 당한 사람에 대해서 피해 극복에 대해서 비례해서 보상하는 보상금이라든가 또 부호금하고도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어떤 개념이 정확하게 뭐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준비 없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좀 당해서 혼란스러워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통해서 개념 정립을 분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통일적인 어떤 기준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지금은 이제 중앙정부 차원 같은 경우에도 원래 뭐 소득분이 해가지고 70% 이하 이제 사람한테 준다 그랬다가 지금 100% 다 지급했단 말이에요. 다 지급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이 풍족하면 또 모르겠지만 정부 예산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언론사에 나왔지만 1차, 2차, 3차 올해 추경 3번 했는데 추경 3번 한 것만 해도 59조 2천억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전문가가 예측하기로는 올해 안에만 국가 채무가 100조 원 증가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필요한 사람한테 먼저 좀 일시적으로 우선순위,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의 우선순위를 좀 둬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굉장히 지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으면 그런 분들을 먼저 지원해드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보편적인 어떤 이제 복지 정책보다는 좀 선별적이고 차별적인 그런 복지 정책 위주로 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먼저 혜택을 받고 필요한 만큼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지원하는 노력도 뭐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그러려면 재원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심들게 대책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재정의 건전성, 정책의 효과성 물론 이게 말은 쉽지만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고려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건 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용어가 좀 잘못됐다.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이런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특별한 질문이나 의견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역시 최호진 위원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놓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 한번 선택했다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긴급 재난 지원금이 아니라 진짜 기본소득. 현재 정치권에서 뜨거운 주제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관한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10번의 공익 세미나를 하는 중에 좀 전에 기본소득에 관한 공익 세미나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찬성과 반대가 아주 뜨거웠었는데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대략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은 기본소득의 도입에 찬성을 하고 또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그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시기상조론을. 근데 최근에는 이제 진보와 보수의 그 구분이 많이 없어지고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기본소득의 문제를 오히려 보수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 내세우는 그런 현상까지 있어서 오늘 주제에서 약간 벗어난 듯하기도 하지만 혹시 준비가 되신다면 그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것을 한번 제안을 해보고요. 이 주제가 아니면 선택적으로 그 K-방역의 성공의 요인이 무엇인지 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세미나나 토론을 하게 되면은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잘된 것은 잘됐다고 칭찬해주고 넘어가야 그 다음에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그 개인정보 보호 문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또 잘했다는 잘한 요인이 무엇인지 K-방역 성공의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분석해 주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말씀을 해주시고요. 시간이 허용되면 혹시 두 가지 다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토론자입니다. 홈리스 행동의 이동현 상임활동가께서 코로나19가 일깨운 홈리스 인권과 복지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동현 활동가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서울특별시 홈리스 명의도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인권 실태조사 등에 참여하시고 저희 화학공익재단 홈리스 주거권 및 주거복지 문제에 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한 일도 있습니다. 저희 화학공익재단의 주요 활동 분야 중에 하나가 홈리스 인권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홈리스 급식의 중단, 쉼터 등 시설 이용 중단 등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몸으로 느끼셨던 사회 취약계층 보호의 문제점에 관해 토론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홈리스 행동의 이동현 활동가라고 합니다. 그 참석자 목록 중에 김가훈 변호사님이 있었는데 댓글 좀 하나 남겨주십시오. 저는 활동가라서 주로 책상에 있는 일은 잘 없고 돌아다니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토론하신 분들과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 좀 정리가 덜 된 거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이 코로나19가 일깨운 홈리스 인권과 복지 개선 과제라고 토론을 제출을 했는데요. 코로나19 관련해서 홈리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노숙인 지원 체계가 어떤 문제를 야기했고 또 차별과 배제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끝으로 노숙인 지원 체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이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정부 코로나19 관련해서 대책이 나온 것은 무료 급식 관련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급식들은 중단하지 마라. 워낙 이제 민간에서 하는 급식들이 중단되었다는 것이 언론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중단하지 마라 이런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숙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신규 입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단을 해라. 기존에 하고 있는 최소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라 정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열 체크 같은 거를 강화하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5월 1일 날 일본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그리고 노숙인 등 취약 집단 코로나19 검사를 강화해라. 1년에 2번 그 결핵 검진을 하는데요. 여기와 연동해서 이제 노숙인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라라는 그런 방침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쿠팡 물류센터가 확진자가 늘면서 5월 26일에는 부평구 보건소에서 인천에서 부평역 광장에 나와서 노숙인들을 상대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홈리스 관련해서 정부가 진행한 대책의 전부입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가 노숙인 지원 체계에 어떤 문제를 드러냈느냐. 사실 노숙인 지원 체계라는 것이 고유하게 갖고 있었고 굉장히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19가 강화세가 되어서 문제를 드러낸 측면이 있습니다.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부드러지게 나왔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급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빨갛게 칠해진 부분이 민간에서 급식을 지원하는 겁니다. 민간 지원이 평소에도
민간에서 급식하는 곳이 서울 지역에서 25군데가 있고 공공에서 급식하는 게 8개가 있는데 굉장히 민간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줄 나오나요? 네, 그 중에서 민간 25개 중에서 13곳이 급식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을 못 먹는 일들이 생겼고 공공 급식 기관에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되고 아니면 급식을 지속하고 있는 민간에 많이 몰리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급식을 계속하고 있는 20개의 급식단체 가운데서 집단급식소로 신고되어 있는 기관이 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4개 중에서 한 곳만 민간이고 3곳은 공공인 거죠. 그러니까 급식을 하고 있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거죠. 노숙인복지법이나 식품위생법에는 이제 집단급식소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했을 때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특히 서울시립 따스한 쉼터라는 곳도 시립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집단급식소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한 7, 8년 동안 계속 설립 이후에 계속되는 문제인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집단급식소로 신고하기 위해서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7, 8년이나 걸릴 문제인가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급식이 현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적 급식 기관 중에서도 8개 중에서 3개만 집단급식소로 신고되어 있고 5개는 신고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의료인데요. 노숙인 등 복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 등이 되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자체 의료 지원이 있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숙인 일종 의료급여가 있고 또 의료급여법에 따른 횡령 환자 의료급여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노숙인 일종 의료급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숙 상태 3달이 넘어야 돼요. 노숙 상태에서 3달이 넘어야 되고 건보에 안 가입되어 있거나 6개월 이상 체납돼야 되는데 이게 왜 이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데 이게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인데요. 이게 왜 조건이어야 하는지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료적 필요라든지 어떤 그 자격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해결이 안 되고 이게 노숙인이라는 정체성과도 맞는 것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통과해서 노숙인 일종 의료급여자가 된다 하더라도 갈 수 있는 데는 노숙인 진료시설, 대부분 이제 국공립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만 갈 수 있습니다. 탑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나 기초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들 보더라도 1차 병원에 갔다, 2차 병원에 갔다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갈 수 있는데 유일하게 노숙인 일종 의료급여만 진료시설 지정된 곳만 갈 수 있다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 일종 의료급여 수급자 수를 보면 2015년도에 전국에 900명이 있었는데요. 16년에 700명, 그다음에 18년에 500명 이런 식으로 매해 100명 정도씩 줍니다. 왜 줄까? 노숙인이 줄어서 그럴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건 좀 더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그 노숙인 일종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 때 복지부가 예상하기로는 전국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사람이 3,000명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6분의 1 정도밖에 500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 갈 수 있는 노숙인들이 갈 수 있는 노숙인 진료소 병원이 12년도에 맨 처음 시작할 때 225개였는데요. 현재는 267개입니다. 그래도 좀 한 40개 정도 늘었으니 잘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267개 중에서 211개는 보건소입니다. 보건지소까지 포함해서 보건소여서 큰 병에 걸리거나 그럴 때 갈 수 있는 곳은 굉장히 없다라는 것이고 또 요양병원은 전국에 충남, 경기, 전북에 하나씩 있습니다. 왜 여기에만 요양병원이 지정되어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작년까지는 2018년까지는 요양병원을 진료시설 지침으로 막아놓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급성기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 있는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떤 그 치료 이후에 간병이라든지 돌봄 지원을 받을 것인데
홈리스들은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거리로 나오거나 이래서 오히려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이 더욱더 필요한 상황인데 굳이 병원에 갈 이유 있냐, 요양시설이나 재활시설로 가라라는 의미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리스들 같은 경우는 공공병원이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9개, 서울 같은 경우 9개 진료시설이 있습니다. 병원 종합병원으로 봤을 때 9개 있는데 5개 병원이 기존 환자가 가는 초진을 안 받거나 입원을 제한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접근에 있어서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주거지원 같은 한국은 노숙인복지에 있어서 장애복지도 그렇습니다만 탈원, 탈시설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생활시설 중심의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코로나19에 대한 비상공지라고 수원에 있는 한 자활시설, 생활시설에서 입소자들한테 공지문을 붙인 겁니다. 직장, 2번 그렇게 써있는데요. 직장생활의 유지를 원하는 분은 당 회사와 협의하여 숙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직장을 다니려면 나가라. 이 시설에 나가고 직장에다가 주거를 얻어달라고 요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저 시설에 한 20명 정도 입소해 계신데 2명은 이제 정부 공공일자리 참여자 되시고요. 나머지 18명 정도는 일용직하고 계약직입니다. 정규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택배 노동 하시는 분이 이분이 회사에 들어간 지 한 달 정도 되셨는데 잡기도 어려우니까 시설에서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어떻게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거나 그렇게 좋은 회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은 나가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단적으로 예를 든 거지만 어떤 생활시설 중심의 노숙인 대책이 한계적인 것을 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주거지원에 있어서 몇 개를 하고 있는데 임시주거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리 노숙하시는 분들을 주 타겟으로 해서 주택방이나 고시원 얻어주는 사업인데요. 사실 이것도 17개 광역 중에 하는 거는 7개 광역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 등에. 좋은 대책이고 이렇게 거리에서 임시거처지만 들어갔을 때 다시 재노숙하지 않는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대책이고 달리 얘기하면 얼마나 집들을 갈망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근데 이렇게 활용되는 주거가 고시원 쪽방 이러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세면장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집단 감염 시기에 굉장히 위험하죠. 자가격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라서 임시 주거비만 지원할 게 아니라 임시 거처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거처를 직접 지원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식적으로 노숙인 확진자가 딱 1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게 대구 지역에 있는 한 노숙인 자활시설에 계시던 분인데 거기에 다른 분들은 전혀 감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시설이 1984년도에 처음에 건축될 때 여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호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가격리와 유사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런 시설 없습니다. 대부분 한 방에 7, 8명씩 사는 게 생활시설이다 보니 굉장히 취약하죠. 특히 이제 거리 홈리스를 대상으로 한 일시보호시설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체국 지하도에 설치되어 있는 응급대피소 같은 경우 한 100명이 한 번에 삽니다. 그리고 도 10수명씩 살기 때문에 이런 일시보호시설은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OECD나 조호특보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떤 모텔이라든지 어떤 국가의 소유한 건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홈리스한테 지원하는 것들을 권하고 있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한국의 홈리스 관련 대책은 그런 것들이 없었다. 신규 입소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규 홈리스에 대한 방치, 사각을 계속 밀어놓고 있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굉장히 역설적으로 가장 취약한 게 홈리스인데 코로나19 시기를 틈타서 이런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노골화되는 게 있습니다. 저 왼쪽 사진이 서울역 대합실 1번 출구 앞에 모습인데 저기에 이제 3, 4, 5씩 앉아서 담소도 하시고 옆에는 가스집 짓고 주무실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이제 모여있지 못하도록 이렇게 경계선을 친 건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지하철이라든지 이런데 조금이라도 움푹 디귿자 형태로 파여져 있고 이런데 다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당사자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라는 질문에 한쪽 다리를 들어 보이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라고 하시면서 이제 맞은 쪽 다른 한쪽 다리도 들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자꾸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텐트촌입니다. 용산역 근처에 조 안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철판이죠. 철판으로 아예 못 들어가게 막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서울역 3층 대합실입니다. 지금 횡행한 부분이 벤치, 의자가 있었던 자리인데 다 뺐습니다. 모여있지 못하게 뺐고 오른쪽 기둥은 뭐냐면 호미스들도 뭐 일을 구하거나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됩니다. 충전을 하려면 저기서 많이 충전을 했는데 콘센트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철거하고 모여있지 못하도록 여행객이 아니면 모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행 가시냐 기차표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안에 있는 것을 못하게 하고 저렇게 머물렀을 때 앉아 있거나 뭐 휴대폰을 충전하거나 역대합실에서 얻었던 이점들을 다 봉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울역 오른쪽인데요. 중구청에서 서울역 광장에 5월 말에 쓰레기차 2대를 갖고 와서 누숙하고 있는 이들의 물품들을 다 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2차로 저기를 이제 철거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우연히 제가 도달을 해서 철거를 못하게 하고 이제 그 구청 사람들을 되돌려 보낸 건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런 행정집행을 할 때는 계고를 하고 행정집행 절차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전혀 계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중구청 사람 보였기 때문인 거죠. 네, 근데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가 있고 그 유엔 국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형벌화 보고서를 11년도에 만들었는데 이 공공장소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행위를 바람직하지 않다, 폐가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형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보통들 이야기를 대합실이 노숙하라고 있냐, 광장에서 잘하고 있는 거냐, 원래 그런 목적 아니다. 라고 하면서 퇴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특보가 보기에는 비권의 형벌화 조치인 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에 심각한 차별을 대표하고 있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보면 공간이 홈리스트를 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사자분들이 알고 그러면서 어떤 심리적 상처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홈리스트에 대한 어떤 차별적 태도 이런 것들을 할 뿐이지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구하지 못한다. 사실 홈리스 상태라는 것이 가난 때문에 생긴 건데 가난을 매질로 다스려서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홈리스 상태의 종식에 기여하기 위해서 서울역이란 철통사 이런 공공기관이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배제 중심으로 갔던 것들이 다 무용했었고 어떤 국철의 연대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원을 통한 노숙 탈피로 방향을 선화했을 때 확실히 거리 홈리스 숫자의 감소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줄었다라는 보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인데 이걸 역시 상처만 많이 주고 있습니다. 5월 4일날 취약계층이라고 그래서 장애인, 노인, 노인연금 수령자나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에게는 현금으로 다 입금을 해줬습니다. 취약한 분들에게 좀 더 범용성 있는 지불수단인 현금을 주는 게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그 외의 분들에게는 카드라든지 선불카드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홈리스들은 가난하다는 그 자체를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5월 11일 날 전국민 신청이 시작돼서 9일, 10일 이틀 동안 103명 거리 홈리스를 조사를 했고 102명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12명밖에 받지를 못하셨어요. 선정된 분이 지자체 재난지원금 선정된 분이 11.8%인데 왜 지자체 재난지원금에 대해 설문했냐면 작동 방식이 똑같아서 지자체가 하는 방식과 좀 다르게 하지 않으면 역시 사각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선정된 분은 11.8% 12명밖에 되지 않았죠. 그런데 왜 신청하지 않았냐?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주소지가 멀어서 그러니까 내가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하고 있는데 제주도로 주민등록돼 있는
부산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차비가 없죠 일단. 그래서 신청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거주불명 등록자라서 사실은 서울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거주불명 등록자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문의했을 때 알아보고 전화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한 2시간 정도 알아보신 다음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조차도 사실은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당사분들이 시청에 가거나 구청에 가거나 동주민센터에 가면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설명을 대부분 들었습니다. 저희 만난 거주불명 등록자 조사했을 때 30% 됐었는데 신청한 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예 이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리고 신청 방법을 몰라서 노숙인 시설에서 이게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유인물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서 알려줄 법한데 오히려 거주불명 등록자는 안 돼요. 노숙인은 안 돼요. 이런 설명을 들었다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었고 중앙정부의 것이고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받으면 어디다 쓸래요라고 물어보면 역시 주거비가 50% 정도 제일 높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주거비 비중이 굉장히 좀 낮게 나왔다고 보는데요. 그런 거 하니 이게 40만 원 준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문을 하는데 40만 원으로는 2달분 방세가 안 되거든요. 한 달 쪽방비 플러스 조금 남는 돈이기 때문에 한 달 살고 나올 바에는 주거비 말고 딴 데 쓸래라는 그런 심리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세 내고 싶다라는 비율이 많은데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선불카드 이런 것들은 방세를 못 납니다. 전부 다 그런 고시원 쪽방 운영하는 분들이 전부 다 그 현금을 받습니다. 현금 내지 입금을 받기 때문에 받는다 하더라도 주유구 해소를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장이 있는 분이 34%, 그다음에 체크 신용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은 비율인데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못 받는 분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 노숙 상태에 이르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고 한 75% 정도가 신용불량자이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체크나 신용카드를 못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불수단으로서 현금이 아니었을 때는 사실 받더라도 묶여버린다, 지급정지 돼버릴 거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숙인 지원 체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정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탈시설, 주거지원 중심으로 재구조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거권 특보가 4월 28일 날 코로나19 홈리스 대응 지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각 국가에서 하는 코로나 대응이 집이 있다라는 가정에서 제시된다. 그랬을 때 적절한 주택에 접근하지 못한 홈리스에게는 이건 잠재적인 사용 권고다라는 것.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것들이 홈리스에게도 좋고 그리고 이제 그 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홈리스의 주택 수요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모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 소유 건물을 활용해라라는 권고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영구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어서 서비스를 제공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관할도 지금 보건복지부인데 사실 홈리스의 공통점은 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 닦지 못한 쪽방 이런 데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할을 국토교통부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실효적인 정책을 쓸 수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도 다 주택 관련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다. 여성의 개인 지원 서비스만 했을 때 홈리스 상태를 종식시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홈리스 숫자가 줄는 나라가 딱 하나 있는데 핀란드 10년 동안 홈리스 숫자가 한 38% 정도 줄었는데 여기는 이제 하우징 버스트라고 주거우선 접근을 2008년도에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집 주고 보자. 그리고 거기에 서비스를 붙이자. 이렇게 가기 때문에 홈리스가 유럽에서 유일하게 줄고 있는데 저희도 주 전략을 주거로 가자라는 것이고요. 또 법률 개정을 통해서 사실 사회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빨리 만들어져야겠지만 개별법 차원에서도 홈리스법이 좀 개정이 돼서 홈리스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홍보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좀 막는 개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료 지원에 있어서도 어떤 너무 복잡한 체계를 노숙인증 의료급여로 좀 단일화할 필요가 있고 또 급식 부분에 있어서 법 지켜라 정부가 시행 집단 급식소 기준에 따른 것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토론문 낸 이후에
엊그제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노숙인 일자리를 줄였습니다. 줄여서 3, 4분기부터는 줄이도록 했는데 사실 그 특별 자활근로라고 해서 최저시급으로 한 달에 보름에서 한 18일 정도 일을 시켜서 한 60에서 80만 원 정도 급여를 주는 건데 이게 1년에 3개월밖에 일을 안 시킵니다. 아주 장애인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시설장이 추천해주면 6개월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호미스들 가장 큰 요구는 돈 조금 줘도 좋으니 오래 일 좀 시켜달라는 것인데 이것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일을 15일시키는 걸 14일로 줄이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도 5시간에서 4시간 줄였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40에서 60선으로 맞춰서 7월부터 진행한다는 건데 이건 3차 추경에서 공공일자리 50만 개인가요? 하여튼 공공일자리 늘리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과도 전혀 배반되는 것이고 특히 이 코로나 시기에 임시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취약한 일자리 독립 상태로 내몰릴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역진적인 정책을 하는 것이라서 이런 정책들을 좀 막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국제적인 이야기였는데 그걸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두 분의 발제와 세 분의 지정 토론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웨비나에 대략 한 30분, 30분 정도가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주셨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질문이나 의견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실망하지 않고 이것이 다 녹화가 되어 나중에 속기록을 발간할 것이라는 점을 커다란 위안으로 삼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이론가와 활동가 분들을 모시고 정말로 좋은 세미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의 자료가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는 그 후속 작업도 계속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소윤 교수님께서 코로나 3법의 명암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 3법 자체가 일단 코로나 사태 중간에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있었던 내용들이 주로 통과됐던 그 법 자체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자세히는 아시겠지만 이제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이런 마스크 이런 거를 국외 반출을 금지한다든지 또 이제 그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기관의 출입국 관리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또 코로나 환자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감염병 예방법에서도 근데 여기서 정보를 제공하고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정보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제 좀 법적 근거를 그동안 해왔던 코로나 환자 관리를 위해서 해왔던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급히 마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로 해서 환자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는 바는 아닌데 이제 그런 걸 하면서 그 내용 속에 정보 보호에 대한 제공 또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토론을 거쳐서 했으면 굉장히 좀 논쟁거리가 있을 만한 법들이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토론 별로 없이 여야당의 저는 합의에 의해서 찬성에 의해서 통과되면서 어떤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어떤 걸 좀 더 대비했어야 하는지를 그러니까 토론에서 결국 통과되더라도 이제 토론을 거치면 뭔가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뭔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이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그게 일단 그렇더라도 그래도 가자라는 합의 과정을 거친 걸로 볼 수 있는데 토론이 없이 진행됐다는 것은 뭐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특히 지식인 계층 속에서도 무슨 내용이 어떻게 들어갔고 그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가 공유가 안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나라에서 비난을 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해하고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 못하고 우리는 충분히 토론을 거쳤고 그런 건 다 고려를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한 거다라고 설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법적으로는 필요했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어느
집단들끼리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공유되고 토론되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측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아까 그 이제 저희 다른 토론자분께서 이제 메르스나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저의 평가 좀 이제 의견을 물으셨는데 사실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는 뭐 백서의 평가도 비판적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더 비판을 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 의견을 안 드린 부분이 있고요. 뭐 잘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비판을 어차피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 때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해외 반응이 되게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좋다, 잘한 점은 잘해야 된다라고 하고 저도 그 부분을 많이 말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입국 거부를 했어야 되냐 그 순간들 몇몇 순간의 정책 판단의 순간들에 대해서 이제 다른 행보를 보였던 다른 나라는 어떠냐. 예를 들면 대만 같은 나라나 또 베트남 같은 나라들 우리가 정말 경제교류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서운할 정도로 빨리 이제 입국을 다 차단시키고 뭐 이랬던 그 봉쇄 정책을 썼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나라들에서 어쨌든 사망자는 적게 발생을 했거든요. 검사는 많이 했고 막 하지만 그래서 이제 방역의 효과는 어떻게 보면 있었다. 대만 같은 경우와 베트남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코로나가 아예 없이 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계속 봉쇄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를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나라들에도 지금 좀 문제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오픈하면서 이제 그 경험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까지 하면 발생하고 어느 정도까지 하면 발생을 좀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노하우가 생긴 게 장기적으로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은 들지만 그 당시에는 뭐 사망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적극적인 봉쇄 조치가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도대체 근데 그렇지만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할 거는 몰랐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대외적인 정치적 판단. 그래서 이게 중국도 그렇고 WHO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정치적 판단과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생명, 한 명의 목숨이라도 더 구하자고 노력을 할 건지 전체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어떤 거에 근거해서 해야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누가 고민을 해야 되냐. 그게 정책 결정하는 한 명, 예를 들면 중국의 시진핑이나 우리 대통령 혼자만의 고민이어서는 안 되고 좀 더 터놓고 토론을 한 다음에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긴 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을 드렸던 것이 원격 의료 제도 도입에 관한 찬반인데요. 원래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니까 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마이크를 잡으신 김에 제가 드린 질문 이외에도 아까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이경환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원격 의료에 대해서 이제는 좀 시행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국민들의 요망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상당히 국민들은 편의롭고 수월하다는 측면이죠. 예, 그런 뭐 국민들이 다 바라는 바인데 과연 그러면은 환자의 안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을 원격 의료로 터놓기보다는 적어도 만성적 질환, 고혈압, 당뇨 이런 그리고 또 사람을 몇 번, 2, 3회 정도 대면을 한 다음에 만성 질환이구나 그 정도 인정하는 병역 진료를 한 그런 정도의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의료 전달 체계가 모두 무너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1차 의료기관에 갈 때는 좀 수가가 싸고 대형 병원으로 2차, 3차로 가게 되면은 진료 수가가 좀 비싸게 되는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제에 대해서도 부담을 좀 과중하게 시키면은 아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조화롭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의료법에서도 2000년대 초반에 원격 의료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들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고 또 어쩌면 의료기기도 많이
내에서는 전문 과목별로도 기기를 통해서 이 협진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의 그 원격 의료에 대한 준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일반 환자들도 의료기관에 가서 자신이 찍은 MRI, CT, 영상 자료 등등 또는 피검사 자료 등등을 전부 얻어가지고 타 의료기관에 가져가면은 타 의료기관에서 또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이제 의료 기술적인 면은 다 뛰어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 또 의료기기협회나 이런 의료 산업 분야에서는 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수적이죠. 실질적인 부분은 환자의 안전과 환자의 편의성인데 하지만 의료 산업의 발전 그리고 의료기기의 수출, 의료 산업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외국에는 원격 의료를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나라에 수출하려면 한국에서는 안 하면서 왜 우리나라에 수출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제기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원격 의료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게 되면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형준 부위원장님께서 원격 의료에 관한 말씀이나 다른 부분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원격 의료 이야기하러 온 건 아닌데 제가 시민사회단체 하는 일이 원래 네거티브 쓴소리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10년을 원격 의료와 관련된 논의를 하다 보니까 많이 지쳤는데요. 아무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희 의견을 좀 몇 가지 드리면 첫 번째로 한국 논의를 이렇게 하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이 기술 문제는 도입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주치 제도가 있거나 말씀드린 전달 체계, 1차 의료 체계 되어 있으면 사실은 전화 같은 경우에 상담으로 쓰고 재진할 때 그냥 처방하고 이런 것들을 매우 편하게 생각하고요. 환자들도 이게 원격 의료고 이게 대면 진료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테크닉이기 때문에. 왜 한국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지금 저희가 논의가 되는데 한국은 애초부터 10년 전부터 이게 산업계 요구로 의료법 개정 사항으로 계속 논의가 됐거든요. 그 의료법 개정 사항으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이게 법률적인 어떤 개정 사항이 확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편의성이나 안전성에 효용성이 없는 것들도 다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에서 사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비대면으로 환자에 대한 처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원격 의료 반대하는 아주 일부 사실은 이제 의료 단체나 이런 데 이익 단체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거를 제외하고 사실은 좀 합리적인 차원에서 원격 의료 문제점을 제기하는 저희들의 입장은 애초부터 이거는 기술 발전 수준에 맞춰서 가면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 기술이 사용했을 때 환자들한테 효과가 있고 안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대비 효과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이제 대면 진료 했을 때보다도 비용 대비로 이제 좀 저렴하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뭔가 편의성이 더 있다는 게 입증이 되면 도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에 대해서 이제 일본의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도입이 됐는데 한국도 일본이 그렇게 이제 도입하게 된 게 2013년부터 5년간 시범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나왔어요. 괜찮다고 나왔기 때문에 된 건데 한국도 그렇게 하면 된다. 근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한 논의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범 사업을 2016년부터 했는데 지금 결과가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전제는 일본만 하더라도 동네 의원들이 나는 환자들을 가지고 밀접하게 이렇게 반주치의처럼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한국은 이제 동네 의원들이 사실은 다 서로 경쟁하고 대학병원하고도 매력 경쟁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부분들보다 첫 번째는 어쨌든 효용성과 안정성이 시범사업에서 확정이 되면 그걸 도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산업계 요구다 보니까 앱이라든가 아니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가 아니면 특정 어떤 단말이나 네트워킹 시스템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약간 환상들이 많이
그 부분은 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격 의료와 관련돼서만 팔리는 게 아니라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상 고도화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훨씬 더 정교하고 그에 걸맞는 어떤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 입증 과정은 법안 개정해가지고 시장에 빨리 진입한다고 절대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앱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뭐 미국에서 지금 유명한 텔레닥이나 이런 거는 미국 의료제도에 맞춰져 있는 거지 텔레닥을 유럽에 갖다가 그 앱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의료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중개 서비스들이 작동이 안 되고 중국은 중국 그 회사들의 앱인 것이고 한국은 한국의 앱일 수밖에 없는데 그 앱에 지금 어떤 원격 의료를 허용함으로써 그 앱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효용성을 입증하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시범 사업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그 앱이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서 영국의 이제 뭐 COPD 앱 같은 만성 폐쇄성 질환에 대한 앱은 이제 NHS의 허가를 받은 바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허가를 득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향으로 문제 제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뭐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주제와는 다소 떨어져 있지만 또 워낙 중요하고 찬반이 나뉘는 이런 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요. 항상 이런 쟁점 토론을 하다 보면은 그 찬반 논의를 듣고 나서 얻게 되는 희열 같은 게 있습니다. 대략 찬성론자들은 찬성의 논거 외에도 문제점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또 반대론자들도 비판을 하지만 필요하다면은 나중엔 도입할 수도 있다. 성립되면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입장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토론을 해주시는 것을 보면은 제3자가 또는 잘 모르는 문외한이라도 상당히 지적 희열을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세미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까 최호진 위원님께는 이제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에 발표해 주신 이동현 활동가님께는 특별한 주문을 하지는 않았는데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하지 못하신 점이 있으면 마지막에 조금 실질적인 문제, 현장에서 느끼시는 문제를 한두 가지 더 말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위원님께 마이크도 없으면서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짧게 그냥 두 가지 섞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아까 K방역의 성공 요인 제가 뭐 여러 가지 중에서도 좀 몇 가지 좀 꼽자면 제일 첫 번째는 메르스 사태 이후에 저희가 많이 개선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은 그 위험 소통, 이제 위험을 전달한 국민들에게 소통하는 측면에서 단일화된 창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혼선 없이 이렇게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정확한 시간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정례적으로 국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이었다는 점이 좀 성공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중대본과 중수본 얘기가 나왔는데 원래 이제 재난안전기본법에 보면 중대본은 원래 행정안전부 장관이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제 뭐 필요에 의해서 예외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나서 국무총리에게 그 중대본부의 장의 역할을 위임하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 메르스 얘기도 했지만 메르스 이후에 이제 저희가 심각 단계로 이제 빨리 전환을 시켰는데요. 심각 단계가 됐을 때는 일단은 여러 관계 부처들의 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 협업을 위해서는 장관보다는 총리의 어떤 그 지휘를 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발빠르게 대응했다는 측면이 또 성공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제가 토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열린 행정을 하는 게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정부 중심적인 생각보다는 정부가 그래도 이제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을 열어놓고 계속 이제 들으려고 하는, 그래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모습들이 좀 성공 요인이 아닌가. 요즘은 뭐 집단
정부가 모든 문제들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공공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사악한 문제라고 하거든요. 기존의 어떤 그 처방책까지 해결되지 않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성격의 문제들이 이제 사악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터질 때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다양한 이해관 기자들의 이제 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시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소득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제 물론 저도 집에 가서 이제 배우자랑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대학생 아이와 고등학생 아이를 키우면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이 기본소득이 도입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 뭘 받을 것인가만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민들도. 근데 이걸 제대로 좀 이제 전달해야 돼요. 저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 세금을 낼 준비가 돼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정확하게 잘 쓸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것들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정부의 신뢰 굉장히 어느 정도 높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과연 정부 신뢰가 지금 현재 높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제 조건들이 좀 충족이 된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좀 깊이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걸 왜 찬성하느냐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 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하고 걱정스럽게 생각하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 3년 전에 저희가 기본소득 세미나를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제 기억으로는 사례였습니다. 알래스카는 인구가 적고 석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재원이 있고, 그리고 그 재원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를 스위스에서 도입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나라인 스위스조차도 결국은 감당을 못하고 국민투표,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필요성은 있지만 전제 조건을 달성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와는 또 별개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게 되면 어떤 분야에 폭발적인 생산력 증가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한 소득이나 누리게 되면은, 소수의 발명가 이런 분이 누리게 되면은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사회가 돌아가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그런 발명을 하신 분한테 충분한 보상을 하고도 남는 하는 돈을 다수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 문명의 발전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모인 것은 아니었는데 오늘 정말 각계에서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주제를 갖다 놓더라도 다 찬반의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 어떤 토론의 희열을 느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동현 활동가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실제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시는 생각들을. 네, 마지막으로 홈리스 이야기를 하게 돼서 알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지금 34층 위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날씨가 좀 흐린 거 말고는 되게 사회가 질서정연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역 맞은편에 역시 굉장히 고층 빌딩들이 많이 있는데 빌딩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쪽방촌이 있습니다. 옛날 양동 도동이라고 불렸던 동네인데 지금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남대문로 오가동이라고 바뀌었는데 거기가 재개발 지역인데 역시나 양동 재개발 구역입니다. 왜냐하면 78년도에 당시 건교부가 있을 때 만들어진 재개발 지역이죠. 근데 이렇게 78년도에 재개발로 지정이 됐는데 계속 멈춰져 있고 움직이지 않다가 코로나 시기 얼마 안 돼서 대유행 시기 얼마 안 돼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정도에 아마
단계로 결산됐던 걸 기억하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주민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 개발 지역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건물이 20개 동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심각 단계로 들어간 이후에 건물 6동이 비워졌습니다. 구체 개발 계획을 구청에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도정법에 따라서 세입자 절차,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되죠. 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적인 작업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증금 없이 월세로 살기 때문에 월세 한 2달 안 받을게 나가라고 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 순응하며 나가기도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또 이게 차임을 안 내면 임대차보호법상 강제퇴거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악질적인 이 조치인 거죠. 이렇게 계속 동네가 비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라든지 중구청이라든지 아무런 대책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아까 홈리스 관련한 코로나 대책을 보면 상담은 지속해라, 공공구칙은 중단하지 말아라,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에 제출된 어떤 명도소송 같은 경우는 중단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에서 강제철거를 이제 60일 동안 중단시킨다든지 이런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지금 저희 단체들 같은 경우 집회를 하고 싶어도 집회도 엊그제도 국회 앞에서 했습니다만 기자회견 정도만 가능하지 집회 신고를 하더라도 불술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유일하게 목소리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운동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다 불어대는 상황에서 정말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냥 악의적으로 가난이들의 터전을 파가는 이런 것들을 개발 허가를 내준 게 사실 구청이고 시청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멈추고 고무적인 것은 1월 20날 국토부와 영등포 서울시가 같이 합의를 해서 영등포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서 주민들 내보내지 않고 이들에게 전부 다 연금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장하겠다라고 했는데 대전과 영등포 두 곳을 제외하고 전국에 한 10여 개 정도 쪽방촌이 있는데 여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쪽방에 대해서는 빨리 공공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을 해서 주민들도 이제 도시 중심에 살 권리가 있고 또 가난이들이 먹고 사는데 도심에 있어야 될 또 특수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 이게 외곽지로 쫓겨날 이유는 없고요. 그것도 중요한 도시 중심에 사는 게 도시권을 향유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구청과 시청이 좀 발벗고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본 감염병 대응 체계의 발전 방향 및 사회 취약계층 안전망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의 발제자, 세 분의 토론자, 그리고 세미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녹화된 소중한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후속 작업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또 오늘 세미나 개최 사실에 관한 언론 홍보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기록을 작성해서 필요하신 분들께 배포할 예정이니까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는 물론 저희가 보내드리겠고 시청하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적절한 수준에서 속기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에서 맡은 제 역할은 여기까지 마치고 전체 사회자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0회 사업 공익 세미나를 마칩니다. 세미나를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